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황의식입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역 밀착한 뉴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마 개회사일 수도 있었지만은 지역 밀착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됐지만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지역의 소외도 없고 또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은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육 편에서부터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도 역임하시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업 기반이라든지 농촌 공간 재생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대학교 현재 경영대학 경제학부 부학장을 맡고 있고 또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시해 주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주 전남 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언론의 통로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장필수 부국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도 있지만 지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한 30분 정도의 시간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분 정도여서 네 분이 순서대로 토론을 하고 종합 정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35분이니까는 8분, 7분 내지 8분 정도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밀착형 뉴딜에 있어서 꼭 이런 내용들은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김정필 전략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중일 원장님 기조 강연 잘 들었고요. 또 두 분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개별 주제에 대해서 먼저 강론적인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이명기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한국판 뉴딜과 농산어촌 지역 뉴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뜻깊게 들었는데요. 발표자께서는 농업농촌 지역 재생 뉴딜 필요성하고 중점 방향 그리고 세부 과제 추진 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세부 과제의 실행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뉴딜 과제는 대체로 농촌이라는 공간하고
또 그 공간 안에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정 주체나 기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주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기획이 되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 추진 방식이 되어야 실행력도 높일 수 있고, 또 정책 간 연계성이나 또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인근에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성호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배후에 약 27헥타의 그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는 장성호의 수변 공원하고 꽃을 테마로 해서 임대, 체류, 체험 농원과 휴먼 케어 등 그 도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가칭 K팜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 추진이 되면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야만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뉴딜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동 추진 모델을 만들고 또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의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농촌 협약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 협약 제도는 그 자치분권 확대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지역 주도로 농어촌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물론이고 그 실행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협약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 균형 뉴딜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 우리 정학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기후변화 대응 그린 뉴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농업 부분의 그린 뉴딜 추진 전략으로 4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2가지 저탄소 그 농업 활성화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확대는 아마 이것은 기후 목표 달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고, 뒤에 2가지 그 친환경 농업 활성화하고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전략은 아마 환경 목표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 전략의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방향도 또 방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온실가스 그 발생 그 감축이라는 그런 기조에서 그 3가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생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생에너지 생산의 최적지는 그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저수지하고 방조제, 그다음에 용배수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시설은 규모도 크거니와 또 주민들의 실제 생활 근거지하고 어느 정도 그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나 또 그 공공기관에서 그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저수지가 3,400개가 있는데, 이 저수지 수면 면적만 43,000헥타입니다. 그리고 담수 12개가 있는데 이 담수 면적만 해도 15,000헥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58,000헥타인데, 이 58,000헥타 중에 10%만 수상태양광 발전에 이용을 해도 5기가 그 정도의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나 조력 발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공사에서도 2025년까지 1.4기가 에너지 생산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이 농촌에는 에너지 부하가 큰 농업용 시설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용 시설 중에 배수장은 재해에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양수장은 용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축산 분야에서도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바이오가스 생산과 연계해서 또 양분의 순환과 에너지의 생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시설 온실에도 지열이나 태양열, 수열 등을 접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용화 기술 연구와 사업화 추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탄소 거래제의 이 활성화 문제인데요.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기법들이 현재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재배단지 하고 내수면 양식장에 지열 히트 펌프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용수 공급할 때도 관단 관계를 하게 되면 논물을 절감할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품림이나 신규 조림 이런 부분들은 온실가스 흡수의 대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감 또는 흡수된 온실가스를 탄소 거래제하고 연계를 해서 농어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필 이사님 이야기하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농촌 재생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또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의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농촌 협약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전체적으로 본부처적인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민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 공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도 그러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배정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선 그 두 분 발표자님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발표가 이제 한국판 뉴딜과 농산어촌 지역 뉴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크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누어 본다면 내용이 이제 주로 농산어촌 지역 재생 사업에 대한 스마트 디지털화랄지, 또 5G 활용 의료 교육 확충, 또 스마트 농업, 데이터 농업, 또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이제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디지털 뉴딜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 박준기 정학균의 박사님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 부문 그린 뉴딜 전략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저탄소 농업 활성화, 그리고 태양광 중심 에너지 전환 확대, 친환경 농업 활성화,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 제도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연결할지, 농업 데이터 구축, 녹색금융 활용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요즘은 주거지에 많이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 식물 재배기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업 부문에서 이런 이제 식물 재배기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식물 공장 개념으로 좀 그 확대를 시킨다면 결국 도시하고 농촌 간에 좀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라고 한다면 광주라는 이제 도시 공간과 또 전남이라는 농촌 공간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식물 공장이랄지 또 식물 재배기 이런 부분들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해보고요. 또한 이제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 사업 그러면은 대부분 태양광 풍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린 수송이랄지 그린 냉난방 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서 이제 김종필 이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다양한 좀 그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이제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이 마을 단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탄소 제로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방식을 좀 농촌 마을에도 좀 확대 적용해서 농림부가 주관이 된다랄지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에너지 시설에 대한 어떤 님비 현상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이제 연관된 사업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농축산 폐기물을 활용한 그런 그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뭐 이미 이제 그 축산 분뇨를 그 탭이나 이런 그 사료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자원화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스화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추진을 했었지만 이 님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이 축산분뇨나 그 농축산 폐기물은 앞으로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그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필요하겠다. 혹은 그 우리가 그 매립지 가스라고 하는데 그런 LFG 사업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수송용 그 그린 연료라고 했을 때 바이오 디젤이나 이제 바이오 에탄올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그 나주 혁신도시에 지금 SRF 발전소가 한국측 난방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세워져 있고 지금 이제 시험 가동까지만 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2,800억 원이 투자됐고, 지금 광주와 이 전라남도 간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사업이고 굉장히 큰 그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그 생활 폐기물들이 이 지역 발생 그 발생 지역지, 그러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 그러니까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큰데, 사실 광주시에서는 상무 소각장을 이미 이제 다 폐지를 했고, 광주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지금 SRF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 나주에 있는 그 SRF 그 에너지 회수 시설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체가 가동 중이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그린 뉴딜에서 좀 핵심 사업으로 잡으셔가지고 잘 해결만 된다면
굉장히 그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농산어촌 뉴딜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뉴딜에 있어서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시고 또 농촌의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것들이 같이 추진돼야 된다 하는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체 발표이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 뒤에 있으니까는 앞에서는 농촌 재정에서는 그린 부분을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있어서 올바른 지적이시다고 보고요. 특히나 그 도시와 농촌의 연계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우리 지역의 숙제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지역 내에서 님비 현상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혁신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산물이고 SRF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도 논의하고 이런 토론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균형 뉴딜이 왜 중요하냐? 지역 내의 갈등과 창의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바탕이 없어서는 결국에 한국판 뉴딜이 산업 중심의 뉴딜로 끝나게 되면은 한국 사회 전반에 뭐랄까요 그 격차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주민 지역의 이 시민사회 이런 부분들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뉴딜 한국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이런 점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장필수 부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SRF 문제가 사실은 가장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뉴딜하고 관련도 있고 뭐 그린 뉴딜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문제가 자치단체랄지 주민들 간에 해가지고 뭐 나주시, 광주시뿐만 아니라 뭐 전남도까지 관여해가지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 어떻게 잘 조율해 가야 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참 앞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판 뉴딜이 올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사실은 가장 뜨겁게 반응한 게 아마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런데요. 정책 테마로 해가지고 뭐 가장 빨리 반응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일반 그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한국판 뉴딜, 구체적으로 또 지역 뉴딜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겠지만 농산어촌의 현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큰 게 고령하고 그로 인한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일자리 부족, 모든 면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문제인데요. 단적인 예로 이게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곳 중에 하나가 구례군인데 여기 인구가 지금 2만 5천 명이 약간 넘습니다. 전국에 인구 3만이 못 되는 자치단체가 24개가 있다는데 이 시군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소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좀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특례군 제도 도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인구가 65세 이상을 일단 그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벌써 36.4% 다를 정도입니다.
제가 구례군의 사례를 든 건 단순히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기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귀농 귀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구례에.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한 2,309명이 찾아가지고 구례 전체 인구에서 9% 정도가 귀농 귀촌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가운데 31%가 결국은 3, 4년 만에 구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구례를 찾은 그 귀농 귀촌인의 특징이 뭐냐면 귀농보다는 귀촌인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례 같은 경우에 뭐 깨끗한 환경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장수 인구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이 귀농 귀촌인 2,309명 중에서 84%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 살겠다는 귀촌인이었습니다. 근데도 3, 4년 만에 이렇게 많이 떠나는 것은 결국은 이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농어촌에서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먼저 볼 경우에는요, 많은 격차, 예를 들면 소득이랄지 삶의 질이랄지 정보랄지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 리더를 정책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인데, 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 그리고 정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농산어촌 뉴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요, 여기는 약간의 그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안은 사실상 뭐 1,004개의 섬이라 그래가지고 천사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섬이 많다는 건데, 여기에 와서 이제 업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신안군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작년에 일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배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에서는 가장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인기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 215명이 신청해 가지고 배를 101척을 신청했는데 이거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특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배를 빌려준 대신에 임대료가 연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벌어가지고 올리금을 갚으면 나중에 배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정책이 사실은 국가 시책으로 이번에 채택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비도 확보됐고요.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뉴딜 사업이 농촌에 필요한 이유를 또 다른 사례를 든다면 이번 여름에 사실 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쪽에서도 상당히 뭐 구례랄지 뭐 광주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 도농 복합도시라고 할 정도로 일단 농촌의 그 농경지도 꽤 있습니다. 근데 광주의 서창이라는 광산 지역에서 이번에 홍수가 났는데 아마 그 침수 피해로 한 6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배수 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배수 관문 시스템이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작동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광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집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구청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 배수관을 작동했는데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익산청하고 서구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제 원인조사를 좀 해보자 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 피해 보상 규모랄지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실은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은 원격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국토부의 선도 사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취재 요청이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예를 들면 정부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라고 비용도 줄이고 효율도 좋은데, 그리고 정부에서 국토부의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도 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이게 사실은 뉴딜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기준에서 보면 그 현실성인 뉴딜 사업을 꼽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전남이 사실은 그 일조량이랄지 모든 면에서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가장 먼저 안자도에서 국내 최초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의 시점에서 원격 의료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이건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랄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아마 느꼈겠지만 이건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광역 내지는 기초 또 시민사회의 협의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농산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자 하는 것인데, 아마 저도 그 발표에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분기 들어가서 가지고 0.86, 1.0 이하 되는 경우는 도시국가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데, 또 우리 여 근처에 보면은 영광 같은 데가 2.6 정도 나온다. 이 저밀도 사회로 갈수록 합계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 그래서 그 조영태 교수님의 이 주장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촌으로 인구 유입이 인구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좀 가지고 해서,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든지 소득원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히나 앞으로 이 디지털 격차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소득 격차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이, 도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 내지는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의료 문화 시설의 격차, 수요의 격차, 디지털 격차, 소외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이 각별한 관심, 이런 것들과 지역에서의 신안군 사례와 같이 지역에서 창의성이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면은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진상 통신대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조발제하고 두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 주도형 뉴딜 사업에 관한 겁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농촌 공간에 대해서는 기회이자 위기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수도권 분산, 대도시 분산, 농촌 기회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정보화 도시 또는 유비쿼터스 도시, 지금은 이제 스마트 도시,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대도시 또는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어 왔었고, 그것은 그 IT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와 혁신이 농촌에는 그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 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달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농촌 공간에서 이런 그 디지털 그린 뉴딜이 성과를 거두려면은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급이나 세력이나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지역에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 그 주도형에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 지역에는 이 시민 참여를 이끌 만한 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민 주도 이 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생활자치 또는 주민참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민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역 주도라 말하지만 그것이 자치단체 주도형이지 주민 주도는 아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경관 훼손 문제인데, 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거기 높은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여건 때문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연 경관의 훼손도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현재는 그 마을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이것만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자연 환경을 또는 자연 경관을 개선할 종합적인 입지 규제에 대한 거기 대응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을 살린다고 하면서 경관을 해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거기 목적을 두고 있는 산자부하고 이 농촌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농식품부 간의 어떤 권한 조정 및 협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기준 마련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그 농산어촌 뉴딜에서 10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주민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부 과제 중에 하나로서 농촌 공간 계획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농촌 공간이 무질서한 축산 입지 그리고 공장 입지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 지역으로서의 농촌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전원주택지 수요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축산 시설 하나 들어서면 반경 500m에서 1000m 이내는 거의 전원주택지로서 가치를 잃고 입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축산 시설 하나 또는 공장 하나 입지하는 것보다 농촌 공간의 주택지로서의 어떤 선호 그것에 대한 토지 가치가 훨씬 높은 건데 이것을 잃는 계속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농촌 공간에 대한 토지 이용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농촌 공간 계획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지금 사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농촌 공간에 대한 질서는 용도 지역 규제로만 하고 있거든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근데 이것은 어떤 토지 이용의 차별화 개념에 의해서 수직적인 토지형 규제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지금 농촌 공간이 갖고 있는 관광 휴양지로서 역할, 전원주택지로서 역할 또는 환경적 가치로서 역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토지용 계획이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계획을 세울 때 우선 지역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는 농촌 관광 휴양이 우선시되는 지역, 어떤 지역은 전원주택지가 우선시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 지역 지구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는 것이 없다. 결국 수평적인 토지용 규제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분업책에 의한 그런 그 역할 분담을 보장하는 거기 토지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현재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사업에 의한 농촌 계획은 있거든요. 농촌에 대한 도시화된 지역에서 농촌의 중심지, 읍면, 마을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시가지화된 지역 말고 일반적인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 농촌 공간계획, 그 중심지에 관한 점적 공간계획이 아니라 면적인 공간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걸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지역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할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 또 이 촉진자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 농촌의 그 재생 뉴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그걸 통해서 도시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농촌에 와서 또 새로운 소득 기회 또 중간 조직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좀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또 하는 것이 중요해서 역시 이 농촌 공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계획이라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바탕이 안 돼 있는 이 공간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도 들었을 때 현재의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래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도 좀 공간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좀 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중요한 코멘트 토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 가서는 농촌 지역에 우리 지역의 창의와 혁신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하는 이루어지는 지역 균형 뉴딜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적극적인 토론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